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저희 시자들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자기들한테 있는 걸 모르고 그걸 왜 제 책임으로 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해결사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책임 덮어씌우고 떠넘기면 그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뻔뻔함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남편한테도 실망이 커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들과 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해놓고는 막상 상황이 닥치니 제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길 강요하는데, 사안이 보통 사안이라면 아무리 싫은 시자들이라도 가족이니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대놓고 내 인생에 커다란 똥을 뿌리겠다고 드는데, 아마 보살님이라도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안 참았을 겁니다. 그러니 저 또한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가족들을 위해 참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2년 연애했고 결혼은 남들 하듯이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남 첫째 아들 장가 보낸다고 시댁에서 어떻게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저희한테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힘든 형편에 어떻게든 저희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그게 그렇게 와닿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그 돈을 전달해준 시점이 집이고 혼수고 모든 결혼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비용이 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전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5천만 원도 못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저희한테 돈을 해주겠다는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으셨었지요. 그렇다 보니 그 돈이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생겨버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미리 지원받을 줄 알았다고 해도 저희들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나마 있다면 혼수 정도 더 좋은 걸로 맞추거나 전세 대출을 조금 덜 받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요. 아무튼 전세 대출을 신혼부부 특례 대출로 받아서 이자도 굉장히 싸게 받은 편이다 보니 그 5천을 갚아서 대출이자를 줄인다고 한들 당장 저희 주머니 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도 아니었어요. 왜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갚는다고 한들 저희가 매달 내는 이자가 기가 막히게 싸지는 것도 아니었다 보니 그 돈으로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다른데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5천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이 재테크로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주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지만 그건 조금 아니다 싶었어요. 여유자금이긴 하지만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원금 손실이라도 난다면 그걸 저는 도저히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 쓰지는 못하고 그냥 모셔두고만 있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그냥 적당한 적금 같은 거 하나 알아봐서 거기에 돈을 묶어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할 때는 그래도 해주시는 게 어디냐 싶은 마음이었고 감사한 마음도 컸어요. 아무튼 친정에서는 제가 받아온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히 받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마치 미리 선입금해놓은 며느리 사용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 부려먹을 때마다 얼마씩 깎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부려먹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심심하면 찾아오고 그런 식이었지요. 나중엔 아예 대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내놓으라 하시더군요. 귀찮은 일 있으면 저부터 불러서 알아보라는 식이고 집에 일이 생기면 저를 불러내 일을 시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그저 그 돈 이야기를 꺼낼 뿐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힘든 형편에 죽을 똥 살 똥 개고생해서 그 돈을 해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른이 시키는 일에 싫다고부터 한다. 나가서 땅 한번 파봐라. 5천만 원이 나오나. 이런 온갖까지 듣기 싫은 말은 골라서 해가시면서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고 시댁에 오라가라 하고 나중엔 전화로 짜장면 주문하는 것까지 저한테 시키더군요. 저게 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생긴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게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고 어차피 전화할 거면 중국집으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저한테 전화해서 배달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 돈 돌려드리면 안 되겠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시어머니 레파토리였다 보니 그 돈 돌려드리면 적어도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서 말하길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기껏 만들어주신 돈인데 그걸 돌려드린다고 하면 어머니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누가 봐도 싸우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싫답니다. 그럼 이렇게 매번 내 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 돈 안 받았다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겠냐고. 결혼했으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5천만 원이라도 받았으니까 덜 억울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겠다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중간 역할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저 저한테 참으라는 꼴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니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저러는 것도 언젠간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막연하게 혼자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을 땐 참고 못 참겠을 땐 남편하고 한바탕 하는 식으로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 생활 3년 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5천만 원 해줬다는 걸 이유로 생색내며 온갖 잡일을 시키고 잔소리하고 저희들 인생에 간섭하는 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가 어느 정도 그 잔소리에 내성이 생기게 된 건지 웬만한 건 짜증도 안 날 만큼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아서 웬만한 싫은 소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넘기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하는 식으로 해결을 보기도 했죠. 뭐 가령 소갈비가 먹고 싶다시면 그보다 저렴한 돼지갈비를 먹는다던가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온갖 잡일로 저를 부려먹으려 하면 일부러 시어머니 속 터지게 시어머니 손이 한 번 더 가게 일을 대충 한다던가 천천히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며 살아온 게 무색하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왔습니다. 남편 밑으로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시동생이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땅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똑바로 못 해놓은 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안 되었던 게 또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시동생을 도와줄 여력이 안 되니 저희한테 찾아와 그 돈을 해주라는 소리를 꺼내왔어요. 저희한테 해준 돈이 당신들이 끌어올 수 있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뒤로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정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희가 시동생 결혼 자금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한 5억 정도 지원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돈을 늦게 주셨다 보니 그 돈으로 저희가 무엇 하나 이득 본 거 없었고요. 그나마 있다면 3년 정도 그 돈을 묶어놓으면서 생긴 얼마 안 되는 적금이자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자로 시동생 축의금 좀 넉넉하게 주는 것 말고는 저희가 시동생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생각은 저희랑 달랐던 게 문제였지요.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가족들을 모른 척하냐면서 저희를 무슨 먹튀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행히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쥐고 있었다 보니 그냥 그 돈을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전부 줘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온갖 생색을 내면서 저를 부려먹은 게 생각나서 그렇게 포기하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동생한테 그 돈 해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동서를 저희 집으로 불러내 부려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똑같이 시어머니 잘못 만난 입장에 같은 동서지간끼리 5천만 원 해줬다고 종부리듯 부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을 시동생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면 그림이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드려서 신세진 거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시동생 결혼 자금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시어머니가 앞으로 저한테는 그 돈 해줬다는 걸 가지고 잔소리하고 번거롭게 굴 일은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동서될 사람한테는 못할 짓인가 싶다가도 어차피 그 돈 5천만 원이라도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탈출하는 나도 좋고 시어머니도 아들 도와줘서 좋고 시동생도 급한 결혼 자금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만한 방법이 또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그 돈을 준비하라고 시켰죠. 그런데 세상에 적당히 이자 잘 쳐주는 적금을 들으라고 주식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제 경고를 무시하고 남편은 기어이 저 몰래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걸로 돈이라도 벌고 재미 좀 봤었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당신 능력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건네줬던 5천만 원은 3년 사이에 거의 반타작이 나서 3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기도 전에 남편은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러는 거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금 손해본 건 물론이고 거기에 2, 3천은 더 얹어서 벌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쥐고 있어 보자고 말하더군요. 이런저런 경제 용어들을 써가면서 말하면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일 줄 알았는가 봐요. 무조건 쥐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거라고 우겨대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당장 우리 전세금까지 빼서 한번 투자해보자고 했어요. 그 정도 확신이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당장 손해본 게 아까워도 정리하라고요. 주식하다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보면 손해난 거 메꿔보겠다고 무리하다가 다 망하더라고. 당신이 딱 그 꼴인 거 같으니 이번엔 진짜로 내 말을 들으라 했더니 전세금까지 날려먹을 경우에 책임질 자신은 없었는지 우물쭈물하다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준 돈은 갑자기 생긴 꽁돈 같은 느낌이라 잃어도 상관없고 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인 전세금을 날려먹기는 아까웠던 걸까요? 결국 남편은 제 뜻에 따라 그 주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주식은 그날부터 더 떨어져서 그때 정리 안 했으면 절반은 더 손해를 봤었을 거예요. 아무튼 당장 주식을 정리해도 모자란 돈이 2천이나 되었다 보니 낭패였지요. 내 말 안 듣고 쓸데없이 돈 굴리다가 날려먹은 건 남편 책임이지만 똑바로 확인 안 하고 믿고 맡겨놓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었다 보니 당장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3년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되었다 보니 날려먹은 2천을 다시 채우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드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만들어 돌려드릴 수 있었죠. 시어머니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저희 보고 괘씸하다면서 이 돈으로 둘째 결혼 비용 도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결혼할 때 힘들게 해준 돈을 돌려주는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요. 그 속내가 뻔히 보이면 앞으로 저희들 아무 때나 오라가라 연락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잡일도 시키지 말고 시집살이도 그만 시키시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굳이 저희 속내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 굳이 그렇게 말로써 확인받지 않아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눈치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5천을 돌려드리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5천만 원이 3년 전 5천만 원하고 똑같은 줄 아냐고. 이걸 누구 코에 풀칠하라고 주는 거냐면서 물가가 오른 만큼 그 돈까지 계산해서 돌려줘야지 수지타산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에 7천 원이라고.
말인즉슨 짜장면값 오른 만큼 물가가 오른 거니 당신은 5천이 아니라 7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당장 가서 2천만 원 더 만들어 오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농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굳은 표정을 보아하니 기어이 그 2천만 원까지 저희한테 받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7천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 일일이 계산해 따져가면서 그 돈은 따로 계산해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이때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더 이상 시어머니하고는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지난 3년 5천 도와준 걸로 갖은 생색 내면서 사람을 종부리듯 부려먹은 거 있고 깔끔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시어머니랑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하겠다 생각한 만큼 시어머니도 제가 꼴보기가 싫어졌었나 봐요. 장남이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 가족도 몰라보고 지들만 생각한다니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서 온 집안 식구들 사이가 안 좋아진다니 하면서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희랑은 먼저 안 보고 지낼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저도 따로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시댁에 관련된 일은 그냥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가 줬던 돈을 적금이 아니라 하지 말라던 주식에 기어이 투자해서 절반 가까운 돈을 날려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시댁일을 남편한테 믿고 맡긴 게 결국 저희를 영영 갈라서게 만드는 사건의 불씨가 되고 말았네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돌려받은 돈을 그대로 시동생 결혼하는데 지원해 주셨고 그렇게 저한테는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족 모임도 몇 번 있어서 시댁에 다녀오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가령 제 앞에 바로 물병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그걸 멀리 앉아있는 동서한테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 마냥 무반응으로 일관했어요. 유치하게 시아버지도 똑같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호칭을 섞어서 말을 걸어도 저를 눈앞에 두고 딴 곳만 쳐다볼 뿐 대답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시댁과 잘 지내는 거 포기하고 남편한테 시댁 관련된 모든 일을 떠맡기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 시어머니 생신이 있던 날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만 혼자 시댁에 보내게 되었죠.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그 돈 돌려주고 사이가 소원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생신은 항상 제가 챙겨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음식 준비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동서가 고생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원래도 문자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냥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있었는데 1분 정도 지났나 또 문자가 오는 알림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급한 일로 나한테 연락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전송되었던 문자가 누구한테 온 연락이 아니고 카드 결제 내역 안내 문자였습니다. 처음에 온 건 결제가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였고 이어서 두 번째 도착한 건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액수가 75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셰프님이 운영한다는 중식당에서요. 그 카드가 가족카드고 가족카드를 추가 발급받으면 혜택이 있다길래 제 이름으로 하나를 더 발급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헷갈려서 제 이름으로 발급해 놓은 뒤 한 번도 쓰지 않고 서랍에 모셔만 두고 있던 카드를 자기 건 줄 알고 헷갈려서 가져나갔다가 실수로 그 카드로 결제를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잘못 계산한 걸 눈치채고 바로 승인 결제 취소를 시도했지만 이미 저한테 사용 내역이 문자로 도착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건지 전화로 대뜸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대요. 그러고는 모처럼 어머니 생신이라서 기분 내려고 조금 좋은 식당에를 왔다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유명 셰프님 음식을 나만 빼고 먹은 게 서운했다기보다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그 큰 돈을 썼다는 게 더 서운했어요.
75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때 카드만 제대로 꺼냈더라면 저는 이 사실을 평생 모르고 넘길 수도 있던 일이었잖아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나 몰래 시댁에 큰 돈을 쓴 적이 있느냐 물으니 그런 건 절대 없다면서 원한다면 카드 내역까지 다 보여주겠다고 나오길래 저도 거기까지만 하고 말기로 했어요. 다만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냐고 그건 조금 실망스럽다고 했더니 남편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어차피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하지 않냐고 다 저를 배려해서 말을 안 한 거다 그렇게 한마디 말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싫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은 것부터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부 저한테만 있다고 말하는 게 서운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 또한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 게 그 이유가 저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참 섭섭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 덕에 그날을 기점으로 더더욱 시댁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찾아가던 명절 때도 그냥 남편만 보내고 마는 식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굳이 저를 찾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면 제가 배가 아플 거라 생각했는지 시댁 모임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잦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서 온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느니 같이 어디를 다녀오기로 했다느니 하면서 집을 비우기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걸 이유로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과는 그럴지라도 저랑 남편 둘만 괜찮으면 결혼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게 된 지도 또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작년 초의 일이었어요.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짝짝꿍 잘 맞아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잡음이 생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 식구들과 저 말고 또 다른 며느리인 동서 사이에서 말이죠. 동서하고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몇 번 만난 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보니 사실상 만날 일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한테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해온 건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울고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 며느리로서 신세 한탄하려고 전화했구나 싶었고 그래서 동서가 울고 짜고 있는 거 다 받아주고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게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이라면서요. 맏며느리가 맏며느리 역할을 똑바로 안 하니까 자기가 제가 할 고생까지 다 하고 있는 거라면서 저를 원망하더군요.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으면서 시어머니 딴에는 저 없어도 잘 지낸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시댁 모임을 더 자주 갖고는 했는데 그 피해를 동서가 고스란히 다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모이는 대로 음식 준비에 뒷정리까지 해야 했고 밖에서 만나면 밖에서 만나는 대로 장소 섭외부터 온갖 귀찮은 일들을 동서가 도맡아야 했었는가 보더라고요. 싫다고 할 때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지원해줬다는 그 돈 이야기를 꺼내서 치사하게 굴었나 봅니다. 저희야 남편이 주식을 해서 조금 날려먹긴 했지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 언제든 들었고 치사하면 돌려드리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동선에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힘든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시어머니 말에 거역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제 조언이 동서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 전 결국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짐작을 하고 있었다 보니 그다지 놀랍지 않았는데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당장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음식할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 되었던 건지 시어머니가 남편 시켜서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올 건지 말 건지 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이 집 제사를 챙겼냐고 싫다고 거절을 했지요. 결국 제사상 차릴 며느리가 없으니 그해 추석에는 시댁 조상님들도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 중이던 시동생과 동서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동서가 아주 이 집구석하고는 제대로 연을 끊으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건지 애까지 두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이혼만 시켜달라고요. 시동생도 이혼당하는 마당에 달마다 양육비 내주고 재산 분할해주고 그러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는 게 자기 벌이에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한 건지 그렇게 양육권을 갖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지난 몇 년간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야 그때 돈이 그나마 있었기에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동서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게 살아야 했으니 더더욱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혼한 동서를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도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시집살이를 당했던 거였으니 그 와중에 잃어버린 자기 인생 찾겠다고 이혼을 결심한 동서가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였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편하고 다투지만 않았다 뿐이지. 시집살이 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중간 역할 한번 안 해주고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시어머니와 저를 아예 갈라놓는 식으로 일을 해결한 사람인데 당장 사는 거야 불편한 거 없었지만 나도 억지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버티고 있구나. 부부라는 간판만 달고 사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제가 이혼을 결단 내리게 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동생네가 완전히 이혼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의 일이었지요. 설날도 멀었고 크리스마스라고 가족 모임 따로 갖지 않던 집구석인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그것도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대신 일할 며느리가 없어졌으니 다시 나한테 뭐라도 시킬 심산으로 연락한 건가 싶었어요. 이젠 시어머니한테 빚 하나 진 거 없는 만큼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다고 강하게 말할 생각으로 자리에 나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한 건 제사 때라도 와서 밥하는 거 도와달라는 그런 사소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서가 시댁에 떠넘기고 간 시조카의 이야기였죠. 이렇게 되려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아들과 너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라면서 저보고 시조카를 데려가 제 자식으로 키워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멀쩡한 애엄마를 두고도 아이를 떠맡은 이유가 땡전 한 푼 안 주고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이혼해서 돈 아끼고 애는 애대로 저한테 떠넘길 생각으로 그렇게 시동생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말이죠. 더 들어봐야 무슨 소리 나올지 뻔하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 키우래도 싫다고 대답할 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손자를 저한테 떠넘기려면 제 심기는 거스르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건지 웬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저를 배웅해 주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뀌어서 저에게 있어서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어주신다고 한들 죽어도 시조카를 떠맡아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 남편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산 것만 생각해봐도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맏며느리 노릇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동생이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면서요.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시킨 거고 난 동서랑 말 한마디 섞은 적 없는데 왜 동서네가 나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냐 따지니 그 또한 제가 며느리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시댁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막말로 제가 그때 며느리 노릇만 똑바로 했다면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을 동서랑 사이좋게 나눠서 했었더라면 동서 또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남편과 옥신각신 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시동생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날 어떻게든 저한테 애를 떠넘기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넷이서 저한테 애를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다수결 때문에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네요. 시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 조상님까지 데리고 와도 저는 그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싫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 끝까지 거절을 하고 있으니 나중 가선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 때문에 이혼당한 거니까 애를 책임지기 싫으면 자기를 책임지래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애 딸린 이혼남이 새장가는 어떻게 가겠냐며 당장 짐 싸들고 와서 이 집에 살면서 애는 자기가 키울 테니 형수님하고 형님이 자기랑 자기 자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애를 맡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 애의 시동생이 자기 인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기어이 두 자식들을 전부 이혼시킬 생각인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혼 이야기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 있는 건 모르는 건지 그게 싫으면 애는 다시 애엄마한테 줄 테니까 양육비를 제 돈으로 보내라질 않나? 형수님 때문에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니 위자료로 1억 정도는 받아야겠다질 않나?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따로 없었지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일 번거롭게 만들지 말고 애를 키우라고요. 오직 그 방법만이 너가 이 집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대수롭지도 않은 식모 며느리 자리에 다시 저를 임명해주겠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신이 퍼뜩 들어서 그깟 자리는 필요 없으니 니들끼리 그 자리를 나눠 갖든 알아서 헤쳐먹으라고 한마디 하고 이혼 선언을 해버렸어요. 영끌에서 자식들 결혼자금 보태주고도 두 자식을 전부 이혼시키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당신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면 여태껏 당신이 했던 일 한번 되새겨보라고 했어요. 동서가 나 때문에 도망간 건지 어머님 때문에 도망간 건지 제대로 파악 좀 하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집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와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당신 말 잘 듣고 중간 역할도 잘할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진작에 좀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지금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믿음이나 가겠냐고 한마디 해줬네요. 끝까지 이혼은 못 해주겠다는 남편 때문에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버틴다고 못할 이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덕에 위자료의 재산분할까지 제가 받아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뽑아먹고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연락이 왔다고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해왔답니다. 시댁하고는 평생 얼굴 볼 일 없이 지내고 그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않게 자기가 중간 역할 똑바로 하겠다고 싹싹 빌었다네요. 아이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지 않냐고. 돌아가 봐야 자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눈에 뻔히 보여서 싫다고 했다더군요. 잘했다 못했다 해줄 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냥 동서한테 이 집구석 남자들은 왜 이혼당하고 나서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진작에 잘했으면 이혼할 일도 없고 고부간에 문제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자식들 결혼시킬 때 돈 보태주고 두 명의 아들들 전부 이혼시킨 시어머니는 세상에 저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